내우외환의 시대. 1400여 년 전 선덕여왕이 통치하던 신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다. 밖으로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 안으로는 여왕의 통치 능력을 불신하는 세력들의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선덕여왕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불교였다. 불교를 정신적 밑거름으로 국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비전. 그 중심에 자장율사가 있었다. 신라 불교를 바로 세움으로써 위기의 신라를 구한 대국통 자장율사. 그의 팔자취를 따라가 본다. 경주시 남쪽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남산이다.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노천 박물관으로 손꼽힌다. 남산에 남아있는 옛 절터만 해도 100여 곳. 80여 구의 석불과 60여 개의 석탑이 옛 신라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는 경주 남산의 탑골입니다. 이 골짜기에 탑과 그 불상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탑골인데요. 저 뒤에 있는 저 큰 그 바위에도 바로 그런 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탑이 바로 그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충탑이 불에 타서 없어져서 볼 수 없는데 당시에 저 탑을 바위에 조각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황룡사 탑이 대강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라의 그 랜드마크가 바로 저 황룡사 구충탑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룡사 구층 목탑. 황룡사 구층 목탑은 어떻게 신라의 랜드마크가 되었을까? 당나라에서 수행 중이던 자장율사는 어느 날 한 신인을 만나게 된다. 신인이 말하길 신라의 구층 불탑을 세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라 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다. 선덕여왕 12년, 여왕의 부름을 받고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율사는 신인의 충고대로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짓게 된다. 자장율사의 의지에 왕권 강화를 꿈꾸던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 목탑은 신라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이곳에서 황룡사 구층 목탑과 관련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뭐고 방제경 같은 것도 수대로 지금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봉기다. 872년 황룡사 구층 목탑을 중수할 때 심초석 안에 봉안된 복장 유물로 알려져 있다. 황룡사 이 찰주 본계 사연이 많다면서요? 1964년도에 도구를 당했다가 그것이 그 석가탐을 도구를 한 사람들의 그 취조 과정에서 이제 그걸 다시 확보하게 되었죠. 그 찰주 본기에 기록된 그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찰주 본기에 기록된 포인트는 그 신라의 삼보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지은 그 인연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내용들, 그 경문한테 증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 금동 찰주 봉기에는 박거물이란 사람이 기록한 목탑의 건립 내력과 중수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 한 국가의 위상은 때로 위기 속에서 발현된다. 신라가 그러했다. 선덕여왕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비롯해 여진, 말갈 등 9개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고 민중들 사이에선 밀교가 성행했다.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황룡사 구층 목탑 조성과 함께 자장율사를 중심으로 한 선덕여왕의 불국토 건설은 큰 힘을 얻기 시작한다. 자장율사가 당나라 수행 중 만났던 신인의 예언대로 신라는 불교 신앙의 힘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때 저런 황룡사 구층탑을 지려면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때 신라의 국력으로 봐서는 상당한 비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는 뭐 어렵지만 그 당시에 시스템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와는 다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진흥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덕여왕 이후, 그 다음에 또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증축이 되고, 그 다음에 중건이 되면서 그 황룡사라는 틀이 잡힌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에 지은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세울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은 아마 오히려 그런 대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이 결국 그 군대와 연결돼서 하나를 통일된 어떤 신라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선덕여왕의 큰 지지를 얻으며 대국 통으로까지 불리게 되었을까? 경남 양산, 자장암 아래를 흐르는 계곡, 자장동천이다. 동천이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뜻하는데 이곳에서 자장률사와 선덕여왕에 대한 일화가 전해진다.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장동천 청정한 계곡물로 귀를 씻어냈다는 자장률사. 자장률사와 선덕여왕 사이엔 어떤 일화가 있었던 것일까? 자장률사가 젊어서 여기서 도 닦고 있는데 선덕여왕이 와서 벼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벼슬을 않겠다고 거절한 뒤에 여기 와서 귀를 씻었다는 거죠. 평평한 바위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데는 사람의 그 근심 걱정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위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물소리가 인간의 그 번뇌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도인들이나 조선조 때 선비들이 이런 너럭바위에 계곡물이 흐르는 데 와서 쉬고 했습니다. 아주 그 릴렉스하기 좋은 장소이죠. 자장동천 골짜기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암자 하나를 만날 수 있다. 양산 통도사의 산내 암자 중 하나인 자장암이다. 당나라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자장률사가 바위벽 아래 움집을 짓고 수도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장률사의 출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시작은 자장률사의 탄생과 관련한 옛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골 귀족 집안에서 이제 자장률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된 계기도 원래 자장률사 그 부모님 때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하나 갖게 해달라고 그 보살님한테 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자장률사고 하필이면 태어난 날짜도 부처님이 태어난 4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대개 이렇게 그 공을 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은 그 출생 후에도 도 닦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장률사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진골 귀족이었던 자장률사의 아버지 김무림은 자식 낳기를 희망하며 널리 스님들을 초청해 제물을 희사하고 천부 관음상을 조성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 구도심을 바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자장률사다. 아버지의 발언대로 자장률사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국통으로서 구도심을 바라게 된다. 팔만대장경으로 전해지는 속고승전 자장전에는 자장률사의 어린 시절과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자장률사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세속의 학문인 수학과 역사 등을 두루 배웠지만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깊이 무상을 체득하고는 처자를 버리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낡은 옷과 집신으로 수행하며 여생을 마치려 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출가한 자장률사는 혹독한 고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백골관 수행이다.
자작률사가 그 돌을 닦은 방법은 백골관 또는 그 고골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기 그 육체에 대한 집착, 그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백골관이라고 그래요. 이 백골관 수행은 초기 불교 내지는 그 남방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북방불교가 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화두를 잡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하지만 이 초기 불교는 맞고 품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백골을 보는 게 아니면 자기 몸이 백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가장 그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걸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남방 불교에서 주로 행해진 백골관 수행법을 자작률사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 신라 불교의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강원도 영월 사자산. 사자산 남쪽 기슭에 법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법흥사는 자작률사가 창건한 사찰로 자작률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 중 한 곳이다. 이곳 법흥사에서 자작률사가 백골관 수행을 하던 흔적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는데 정멸보궁 뒤편에 자리한 무덤처럼 보이는 석분. 자작률사가 백골관 수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백골관 수행은 원시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수행법으로 당시 자작률사가 열반경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나라 유학을 갔을 때도 열반경을 강의하던 법상 스님을 찾아가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저 입구가 이제 가로가 한 40cm 그리고 세로가 한 20cm. 그래서 성인 남자가 엎드리면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 돌판이 깔려 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어두운 공간, 이 굴 같은 데서 하는 그 수행 방법은 불교 이전부터 이 동북아시아의 고대 수행법으로 쭉 이어져 오던 전통입니다. 그 초기 불교의 그 수행 유적지로서는 매우 그 드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뭐 1400년이 왔어도 이 승가에서 저걸 중요한 유적지로 계속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분 속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에서 홀로 백골관을 닦은 자작률사. 썩어가는 시체를 관하며 또 자신의 몸이 백골로 변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삶의 덧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국내 고승들 가운데 백골관 수행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스님은 자작률사가 유일무이하다. 아마 그 초기 젊은 시절에 이 자작률사의 주 수행법이 백골관을 아주 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에 남고, 그리고 뭐 여기 이 법흥사에 이 지금 저 백골관 수행터도 있는 것으로 보면 인생 말년까지 백골관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인생 후반부까지 일관되게 백골관 수행을 계속 했다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백골관 수행은 주로 불교 문화권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전해져 오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수행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톨릭의 그 수도원에도 가면은 사람 해골을 수십 개를 이렇게 신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진열해 놓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절벽 위의 수도원이 그 메테오라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수사들, 가톨릭 수사들도 이렇게 해골을 보면서 인간 육신이 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백골을 보고 수행을 하는 전통은 형식만 좀 다르지 서양과 동양, 특히 불교와
이런 카톨릭 사이에도 일관된 어떤 공통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백골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떠났던 당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해 당태종의 존경을 받았던 자장률사. 643년 선덕여왕은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률사를 신라로 불러들여 대국통으로 삼고 현재 경주 분황사인 왕분사에 주석하게 한다. 재상으로 등용하려던 선덕여왕의 뜻을 거절하며 자장 동천에서 귀를 씻어내던 자장률사는 어떤 이유로 대국통의 자리를 받아들인 걸까? 선덕여왕에게 힘을 실어주어 위기에 처해 있던 신라를 구하고 신라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비심이 자장률사를 대국통의 자리로 이끈 것은 아닐까? 중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개인의 해탈을 위주로 한 불교 수행이었다면 중국에서 귀국해가지고는 개인 해탈보다는 나라 전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런 호국불교로 전환된 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국불교의 전환이 이 분황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선덕여왕은 자장률사한테 전적으로 국정을 맡겼고 이제 자장률사는 그런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라 그 불국토 계획을 그런 그 플랜을 짠 거죠. 그 장소가 이 분황사에서 구상이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선덕여왕의 초청을 받은 자장률사는 왕궁에서 여름 동안 섭대승론을 강의하고 황룡사에서는 보살 계본을 설했다. 자장률사가 법을 설하는 동안 하늘이 감로를 내려 운무가 강당을 덮고 사부 대중이 감복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선덕여왕은 자장률사에게 승단의 계율을 정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때부터 신라 불교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호법보살로서 자장률사의 역할이 커지는 시기였다. 이 분황사에서 이제 자장률사가 야단 법석을 열어가지고 경주 사람들에게 불교의 그 교리와 기본 윤리를 많이 그 설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교는 계율이 그 음살도를 강조하죠. 음살도. 음은 이제 성적인 문제고 살생, 도둑질이죠. 이런 걸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굉장히 율사로서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그 당시 승려들에게도 이런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기강을 잡았던 것이죠. 그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분황사입니다. 경남 양산의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과 같이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머물고 있다고 하여 축서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축산에 자리한 불보종찰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는 자장률사가 당 유학에서 돌아와 창건한 사찰이다. 불보 사찰인 만큼 자장률사가 창건한 많은 사찰 가운데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다. 통도사에는 창건주인 자장률사의 진영을 모셔놓은 전각이 있는데 통도사에는 창건주인 자장률사의 진영을 모셔놓은 전각이 있는데 계산조당이라 이름 붙여진 문을 통과하면 자장률사의 진영이 모셔진 해장 보각이 자리하고 있다. 자장률사가 통도사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금강계단을 쌓는 것이었다.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에 보면 통도사가 위치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자장률사가 연못을 메운 후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았다고 한다. 자장 스님이 중국에서 사리 백과와 부처님 입으시던 가사를 가지고 왔죠. 그 사리 백과 가운데 3분의 1은 황룡사 구충탑, 3분의 1은 울산 태화사,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여기에다가 모셨죠. 부처님 가사와 함께. 여기에 대한 이제 모신 이유는 이곳을 신성한 그 계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단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겠다고 선서하는 데죠. 스님이 된다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스님들이 정식으로 출가하는 그 입문식을 하는 것이죠. 이 계단이 설치된 이후로 신라 사람들의 불교 신앙심이 아주 돈독해져서 인구의 80~90%가 불교화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작률사가 통도사 금강계단을 건립한 것은 당나라 도선 스님이 정업사에 건립한 계단보다 21년이나 앞서 있다. 통도사의 계단 형식은 2층 계단 위에 불탑을 모시고 실제 수계 의식을 할 수 있는 법회장을 따로 만들어 3, 4, 7층이 일렬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단은 전 세계적으로 통도사 금강계단이 유일하다. 그만큼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국통 자작률사의 영향력이 신라인들에게 불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그 자장가 있죠. 그 아이들 잠재울 때 부르는 노래, 이 자장가의 유래는 자작률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라에서는 자작률사를 굉장히 큰 선생님으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이 자장 같은 성인이 되어라 이러는 바람에서 그 자장가를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그 신라에서 자작률사는 대국통, 즉 국사, 나라의 선생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이런 존경받는 그 어른처럼 되라는 의미가 그런 자장가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7세기 내우외환의 시대, 엄격한 율사로서 승단 내부를 바로 세우고 한 나라의 대국통으로서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중심에 바로 자작률사가 있었다. 7세기 신라, 국가적 위기에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자작률사.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작률사가 보여준 세계는 신묘하고 불가사의하다. 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가져와 절을 짓고 금강계단을 쌓았다는 역사적 사실 뒤에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신라인들의 풍요와 안녕을 위해 신통으로 중생을 구한 자작률사. 삼국유사를 통해 알려진 자작률사의 신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특징은 그런 어떤 그 신통력과 이적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신통력이나 이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종교적 신앙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삼국유사에 자장스님 관련 일화들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왜 많이 수록됐느냐? 자작률사가 보인 그런 신통력이나 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작률사께서 남긴 그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영취산. 영축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산세가 펼쳐져 있다. 독수리의 강한 기운 속에서 고요히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는 통도사. 옛부터 사찰이 세워진 터는 좋은 기운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작률사가 신라의 넓은 땅들 가운데 영취산 아래 통도사 터를 잡고 금강계단까지 세우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영취산은 그 고대 인도에 있던 산 이름인데요. 이제 이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산에는 뭐 신령스러운 독수리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통도사 뒷산도 영취산인데요. 또는 또 영축산으로 발음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고대 인도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령한 성지가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런 성지가 우리 이 한반도, 이 땅에도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주거든요. 이 풍수적으로 볼 때 저 산새가 그 독수리가 쭉 날개를 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산 꼭대기에 날카로운 암벽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날개를 편 것 같은 평평한 산 형태가 옆으로도 퍼져 있으면 그걸 독수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도사가 저런 영취산, 영축산에 강력한 바위 기운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부드러운 기운도 있고, 이 자작률사가 잡은 통도사 터는 그런 강과 온, 음양이 다 배합되어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인도의 성산, 영취산을 신라로 가져와 신라인들의 신심을 강화시키고 그곳에 통도사를 세운 자작률사. 그렇게 영취산과 통도사는 신라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국가적 브랜드가 된다.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날아들고 불보살들이 거주하는 인도 영취산이 신라에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써 국민적 결속을 다진 것은 아닐까. 독수리 말고도 통도사 창건과 관련해 또 다른 새가 등장한다. 전설에 따르면 자작률사가 처음 통도사 털을 고를 때 나무 오리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나무로 오리를 만들어 공중에 날려보냈는데 어디론가 날아갔던 나무 오리는 얼마 안 되어 칡꽃 한 송이를 물고 돌아온다. 자작률사는 인근 산들을 찾아 헤매다 나무 오리가 물고 온 것과 똑같은 칡꽃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 통도사를 세웠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옛날에 그 명당 털을 잡는 게 지금은 좌청용 우베코로 잡지만 고대에는 동물, 특히 새를 날려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그리스 같은 데 보면은 저 델피 신전, 가장 영어보다는 델피 신전 털을 잡을 때 하늘로 독수리를 날려가지고 그 독수리가 내려앉는 지점을 신전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그 본능적 직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직감을 이용한 택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오리를 날려가지고 여기 칡꽃을 물고 이쪽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금강 계단터를 이렇게 잡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무 오리를 날려 명당의 절터를 잡았지만 본격적으로 통도사를 세우기에 앞서 자작률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칡꽃이 피어있던 자리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9마리나 되는 용이 살고 있었다. 자작률사는 용들에게 연못을 떠나달라 설득했지만 용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자작률사는 흰 종이에 불화자를 써서 용들을 도망가게 하지만 눈이 먼 용 한 마리가 남아 연못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자작률사는 자그마한 못을 지어 눈먼 용을 살게 하는데 그 못이 바로 통도사 대웅전 옆에 위치한 구룡지다. 구룡지는 4평 남짓한 크기에 수심도 한 길이 채 안 되는 작은 연못이지만 심한 가뭄에도 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구룡신지라고도 불린다. 연못에 살게 해주면 저를 잘 지키겠다는 눈먼 용의 약속 때문일까. 연꽃 아래 신성한 용의 기운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용 신앙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용을 숭배하는 신앙이죠. 왜냐? 이게 이제 다 그 수신, 비를 내리게 해주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 용을 숭배했었고 이 용이 이제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거죠. 서양에도 용에 관한 그 전설들이 있죠.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르냐? 서양의 용은 주로 불을 품고 동양의 용은 이
물을 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는 게 동양용이죠. 그런데 이제 서양은 불을 품는 활용들이 많아가지고 사람과 가축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반대로 이 동양에서는 비를 내리게 해주는 이 고마운 용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라인들의 가뭄에 대한 두려움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용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유로 통도사에는 용과 관련한 상징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 조각되어 있는 용 문양, 용화전의 용머리 조각을 비롯해 천왕문에는 자작률사가 용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또한 승보전 벽화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용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통도사에 남아있는 용에 관한 상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극락포전 외벽에 그려진 반야용선도다. 이 그림이 이 반야용선도입니다. 그 용과 그 불교의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 이쪽으로 가는데 반드시 건널 때 중간에 물을 건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가 필요하죠. 그 배 역할을 건네주는 역할을 이 용이 해준다,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건 다 이승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망자들이 이 용이 이 물을 건너게 해주죠. 건너서 극락의 세계, 피안의 세계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불교 이전에는 우리가 용을 믿었는데 그 용이 불교 내로 포섭이 돼서 이렇게 망자를 배달해주는 그 배달부라고나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통도사 극락전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이 불화 중에서도 아주 저는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생을 끝내고 극락 세계로 가는 길. 용이 이끄는 반야의 배가 든든한 안내자가 된다. 죽은 자가 홀로 떠나는 마지막 여행길에 반야 용선을 타는 것으로 묘사한 것만 보아도 그만큼 용이 중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나뉜 통도사 가람 가운데 중로전에 위치한 대광명전. 보물제 1827호로 지정된 대광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주존으로 모셔져 있다. 통도사 창건 당시 지어진 전각이지만 1756년 화재로 전소된 후 중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대광명전 신중단 위에는 화마를 물리치는 황화마 진원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한 분의 손님이 계시니 바로 바닷속에 사는 사람이네. 입에는 하늘에 넘치는 물을 머금어 불의 정신을 소멸할 수 있네. 항화마 진원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했던 고승들의 염원이 느껴진다. 화재를 막기 위한 간절한 마음은 통도사 단오용왕제로 이어져 왔다. 매년 단오날이 되면 1년 동안 정각에 두었던 소금 단지를 교체하는데,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화마를 막는 용왕, 다시 말해 수기운을 상징한다. 중생의 헛된 욕망은 불가에서 번뇌의 불길로 표현되곤 한다. 단오용왕제는 화마로부터 사찰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중생들 마음 안에 번뇌의 불길을 잡는다는 의미도 지닌다. 1년 동안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새로 넣은 소금 단지가 전각 기둥 위에 정성스레 올려지고, 창건주인 자작률사와 용의 인연이 통도사 단오용왕제를 통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때로 신앙은 영험하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품은 채
중생들의 세계로 내려온다. 자작률사의 이적과 신통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다. 한국 최초의 불교 박물관인 통도사 성보박물관. 이곳에서 자작률사에 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다.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후기 민호 스님이 엮은 것으로 전해지는 통도사 사리가사 사적 양록에는 통도사에 봉안된 불사리와 가사, 통도사 창건과 금강계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리의 신기한 이적을 8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개, 정, 해, 삼학을 성취했을 때 깨달음의 결정체로 나타난다는 사리. 고승들의 사리에는 어떤 기운이 담겨져 있는 걸까? 고승들의 이 사리는 특별한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통도사 사리에는 8가지의 그런 신통력, 이적이 발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고대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모시는 전통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사리에는 그 고승이 생전에 살았던 그런 정신과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종교적 영험이 발생하는 것이죠. 통도사 사리탑의 이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우천이 호련히 개기도 하고 맑은 하늘에 우레와 폭풍이 갑자기 비를 내려 수목을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면 계단 석종 위에서 먼저 오색 광명이 크게 천지를 비춰 산과 골짜기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도사도 그렇듯이 우리나라 고대 사찰의 창건 설화에는 연못이나 늪지대를 메워 절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신라 제1의 중심 사찰이었던 황룡사터. 진흥왕 14년 왕이 기거할 새 궁궐을 짓던 중 하늘에서 황룡이 나타나자 이를 기이하게 여긴 왕은 궁궐 대신 사찰을 지으라고 했고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황룡사다. 2만 5천 평에 이르렀다는 거대한 가람이 논처럼 평평하다. 황룡이 나타났다는 전설로 보아 물이 있던 늪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덕여왕 12년 당 유학에서 돌아온 자작률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해 세워진 황룡사 구층 목탑. 변방 9개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고자 탑을 구층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지게 된 데에도 자작률사와 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 탑조에는 자작률사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짓게 된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작률사는 오대산 태화지에서 수행을 하다 신인인 용을 만나게 되는데 용이 말하길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신라에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며 왕업이 태평할 것이요. 탑을 세운 후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구하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라 했다. 신라로 돌아온 자작률사는 신인인 용의 말에 따라 황룡사에 구층 목탑을 세우게 되고 거대한 구층 목탑과 함께 선덕여왕의 권력 또한 굳건해지며 신라는 국태민안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신인인 용을 만나 신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한 자작률사. 구층 목탑 위에서 신라를 내려다보며 자작률사는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이 황룡사지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 구층탑입니다. 당시에 한 80에서 90m에 이르는 이런 탑은 대단히 고건축, 아주 그 큰 건물이죠. 높이가 큰. 이런 그 큰 건물을 지은 이유는 어떤 그 신라 사회의 어떤 정신적 구심점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 시내를 흐르는 태화강. 이 강의 이름은 자작률사가 창건한
태화사라는 사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안타깝게도 태화사는 고려말 왜구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태화루 북서쪽 부근에 절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룡사 구축 목탑과 마찬가지로 태화사 또한 자작률사와 용의 인연 이야기가 전해진다. 중국 오대산 태화지의 용은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신라에 항복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부탁을 덧붙인다. 자신을 위해 수도 남쪽 언덕에 절 한 채를 지어달라는 부탁이다. 오대산 태화지에서 만났던 용을 위해 자작률사가 수도 남쪽에 지은 사찰이 바로 태화사다. 현재 울산은 경주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당시 수도였던 서라벌 남쪽이 바로 현재의 울산인 것이다. 바닷가 근처에 지어진 태화사는 삼국시대 최약소국이었던 신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신라의 그 국방, 그다음에 무역, 그 외교를 관장하던 중요한 기능을 하던 절입니다. 경주의 이를테면 뇌항이었던 셈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 당나라라든가 그 당시 왜구, 일본이죠. 왜구 쪽에 그런 무역하러 오는 사람이나 사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던 하나의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 요충지를 관장하던 사찰이 바로 이 태화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태화사는 종교적인 기능도 있지만 군사, 상업, 외교적인 기능이 더 컸던 사찰입니다. 1962년 태화동 반탕골에서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이 발견되었는데 현재 국립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국내 남아있는 석종용 사리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저 태화사지에서 나온 사리탑인데 디자인이 독특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태화사지 12지신상 사리탑이라고 보물 제441호고요. 처음에는 이게 승탑으로 보고 명칭 자체가 예전에는 울산 태화사지 12지신상 부도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명칭 변경이 지금은 돼서 이게 사리탑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리탑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보이시는 구멍인데 저 홈에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예경했던 시설로 보고 있고 이렇게 종처럼 생긴 사리탑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고 지금 보통 보면 무덤에서 12지신상이 보이는데 표면에 있는 무덤에서 보이는 12지신상도 굉장히 드문 형태라서 이게 지금 주변에 조각된 게 자축인묘 예. 12지라 이거죠? 네, 그 12지신상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지상은 능묘와 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리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태다. 그리고 사리탑의 배치 방향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둘레에 이제 자축인묘 12지 12마리의 동물이 조각돼 있는데 가장 포인트는 이 감실 바로 앞에 말이 조각돼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자축인묘 진사오, 이 오가 상징하는 건 남쪽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석종형 사리탑은 남쪽을 향해서 배치됐을 것이다. 즉 남향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배치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조각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용의 부탁으로 지어진 사찰인 만큼 태화사에는 용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도 항해를 떠나는 신라 뱃사람들에게 태화사가 신앙적 의지처가 되지 않았을까. 태화사를 지은 이유는 국방, 외교, 무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국력을 정진시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자작률사와 용 이야기는 깨달은 자로서 자작률사의 신통력을 보여주면서 안으로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외세를 물리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농사가 주요 생계 수단이던 신라인들에게 용은 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적 대상이 되었다. 경주 황룡사 구층탑도 그렇고 통도사도 그렇고 이 태화사도 전부 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용을 통해서 신라의 안녕과 바로 부국 강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한민족의 상징 백두대간. 그 중심에 자리한 불교 성지 오대산. 오대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4대 불교 명산으로 알려진 중국 오대산과 무관하지 않다. 당나라 유학 시절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한 자장률사가 신라로 돌아와 붙인 이름이다. 문수보살이 머무는 중국 오대산을 신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일까? 그런 이유로 오대산에는 자장률사와 관련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중대 정멸보궁이다. 오대산에는 5분의 불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중대 비로자나불, 서대 대세지보살, 동대 관세음보살, 남대 지장보살, 북대 미륵보살과 상원사 문수동자다. 그 가운데 중대 사자암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정멸보궁을 외호하는 문수신앙의 성지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자장률사, 그리고 자장률사의 일대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수보살. 자장률사는 어떻게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되었을까? 중국 그 오대산에는 1만 명의 그 보살이 계시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 있는 1만 보살을 그렇게 이 신라로 이렇게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스님이 꿈에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이 문수보살께서 자장률사한테 계를 주셨습니다. 자장률사는 중국 태화지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꿈에 문수보살로부터 계송을 받게 되지만 범어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호련히 나타난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사 한 벌과 바리떼, 머리뼈 한 조각을 받은 자장률사는 그 스님께 범어의 의미를 묻게 되는데, 스님께서 말하길 일체의 법을 깨달았으니 본래의 성품은 가진 바 없다네. 이와 같은 법성을 알았으니 노사나부를 곧 보리라. 문수보살 오자 진원인 아라파자나를 이 개송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과 함께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 등장하는 문수보살. 자장률사는 신라의 오대산을 문수보살의 성지로 만들었다. 자장률사가 오대산에는 봉우리가 5개니까 봉우리 하나마다 10,000명의 보살님들이 계시다 해서 토탈 5만 진신, 5만 명의 보살님이 계시다. 이건 아주 성스러운 불국토고 불산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5만 명 보살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그 5만 명을 형상화시킨 게 이런 벽에 이렇게 다 돼 있는 이런 구조물들입니다. 오대산 각 봉우리에 상주하고 계신 5만 진신이 장엄하게 조각되어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사자 조각이다. 이제 문수는 이 말하자면 호국의 의미가 강해요. 지킨다는 의미죠. 그러려면 사자가 강력한 그 보디가드가 될 수 있죠. 사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 범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문수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지혜라는 건 항상 자비스러운 면만 있는 거 아니고 아주 그 냉철하게 칼로 자르듯이 이 결단하는, 자르는 그런 면모를 또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속성이. 그런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사자의 용맹함입니다. 문수 보살이 상주하는 사찰답게 중대 사자암에는 냉철한 결단력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수 보살 같은 지혜와 호국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자장률사. 고승의 숨결이 이곳 중대 사자암에서 느껴지는 듯하다. (1400여 년 전) 긴 시간을 거슬러 고승의 깨달음이 꽃을 피운 곳. 신성한 불성의 기운이 고진억이 사찰을 감싼다. 독수리의 기운을 품고 있는 영축산. 자장률사가 젊은 시절 수행했던 영축산에서도 영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자장암은 풍수지리적으로 스님들이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첫째는 그 바위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저쪽에 보면은 이쪽 산 가지 줄기 끝에 저렇게 바위가 딱 뭉쳐 있죠. 호박이 그 줄기 끝에 열리듯이 산 줄기 끝에 저렇게 바위가 뭉쳐 있는 데가 기운이 아주 센 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뭐 몇십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곳이죠. 바위가 있으면 반드시 또 물이 있어야 돼요. 바위가 그 남자라면 물은 여자죠. 돛 닦는 수행 공간은 음량이 고루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장암 밑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안반수가 쭉 감아 돌아 흐르죠. 그것도 아주 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저쪽에 저런 앞산입니다. 저런 봉우리들이 이 자장암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저런 영취산의 저런 높은 암봉, 바위 봉우리에서 에너지가 반사돼서 이 자장암으로 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볼록 렌즈처럼. 그러니까 이 자장암은 세 가지죠. 이 바위, 그 다음에 그 감아 도는 계곡물, 그리고 저쪽 앞에 영취산의 그 바위 봉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 세 가지를 갖춘 곳이니까 수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명당입니다. 자장률사가 출가할 당시의 신라는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선왕이던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은 아니지만 천성이 맑고 지혜로웠던 선덕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첫 여왕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그만큼 정치적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선덕여왕은 당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률사를 불러들여 당시 왕분사였던 분황사 일대 주지로 주속해 함으로써 왕권을 세우고 신라의 국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구려 백제로부터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덕여왕이 여자 왕이니까 이게 좀 주변에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신라를 둘러싼, 여기에서 신라를 그런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죠. 이러한 국가적인 안정, 여기에 이제 그 자장률사가 핵심으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장률사를 통해 선덕여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분황사. 모전 석탑 네 귀퉁이에는 4마리의 사자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 2마리는 숫사자, 나머지 2마리는 암사자다. 이렇게 숫사자와 암사자를 각각 배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암사자는 선덕여왕을 상징하는 거고, 저 선덕여왕이 포진한 방위가, 암사자의 방위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일방적으로 양이,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의 방향인데,
여기다가 암사자를 배치한 건 음양의 배합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중요한 방향을 내가 담당한다. 그런 그 속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647년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비담이 왕위에 오르고자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 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김춘추와 김유신 같은 신흥 세력이 등장하며 신라는 진골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와 함께 자장률사도 자연스레 대국통에서 물러나게 된다. 대국통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장률사는 수도인 서라벌을 떠나 오대산이 있는 북쪽 명주로 향한다. 오대산은 당 유학에서 돌아온 자장률사가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던 것처럼 신라에서도 또 한 번 문수보살을 만나고자 머물렀던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산기슭에 모옥을 짓고 3일 동안 살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그 모옥이 있던 자리에 월정사가 세워졌다. 문수보살 만나길 고대하며 3일 밤낮을 기다리던 자장률사의 간절한 신심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선덕여왕의 죽음 이후 서라벌을 떠난 자장률사의 마지막 생애는 오대산에서 마무리된다. 자장률사께서 신라 경주에 계시다가 대국통으로 이렇게 변방인, 이렇게 오지인 이쪽으로 오시게 된 뭐 정치 사회적인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요? 선덕여왕이 맨 마지막에 예. 조금 안 좋게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자장 스님은 선덕여왕하고 같이 파트너, 정치 그렇죠. 파트너였었으니까 김유신, 김춘추 세력이 올라오면서 젊은 이제, 세력이. 그렇죠. 세력 판도가 바뀌니까 이제 구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면서 새로 이제 권토중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뭔가 제기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명주 지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그 경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그 기반이나 힘을 얻으려고 여기에서 노력하셨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백제는 이제 신라를 계속 치고 고구려 또 남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쪽 명주 쪽으로 오셔서 이쪽 세력을 좀 장악하고, 그러니까는 북방도 좀 막아야 되고, 그 와중에 세력 재편을 좀 해서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만 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어른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어른이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한 뒤부터 어떤 완전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체계를 정립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수신앙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자기가 당신이 복귀하면서 주류로 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문수보살의 힘을 빌려 다시 경주로 돌아가 재기하기를 발언했던 자장률사. 그 깊은 뜻은 무엇이었을까? 경주에서 황종사 구충탑을 지으면서 화려한 그 전성기를 보냈던 자장 스님이 말년에는 굉장히 그 쓸쓸한 인생을 삽니다. 이 경주에서 왜 이곳 그 강원도 수다사꽃이 오게 되었을까요?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자장률사의 마지막 흔적과 죽음에 대해 쓸쓸히 묘사하고 있다. 서라벌을 떠나 강원도 명주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며 자장률사는 문수보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명주에 도착한 자장률사는 수다사를 세우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수다사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왕리에 그 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1983년 자장률사의 행적을 찾던 중 이름 없던 폐사지에서
수다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편을 발견해 그 위치가 알려지게 됐다. 현재는 사유지라 접근할 수 없고 탑 한 기만 자리하고 있다. 국립춘천박물관. 이곳에서 수다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수다사터에서 발견된 청동북과 청동바루를 비롯해 촛대 부속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수다사 일치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강릉일 것이다 기록상으로 추정을 해왔습니다만 1980년대에 들어서 그 평창 지역에서 수다사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이 됐고, 아울러 그거를 근거로 발굴 조사를 한 결과 수다사라는 명문이 쓰여진 촛대 부속구도 발견됐습니다. 수다사지에서 출토된 촛대의 명문은 판독이 가능한데 1188년 수다사 강당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한근 6냥, 제자 안서가 발원했다고 새겨져 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청동북도 있고요. 그리고 청동바루 등이 확인돼서 이곳이 수다사의 사세가 청동북의 크기나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때 당시에 상당한 규모의 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다사에서 머물던 자작률사는 꿈에 낯선 스님이 나타나 내일 대송정에서 그대를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다음 날 자작률사가 대송정으로 가니 문수보살이 와 있었다고 하는데, 문수보살은 또다시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며 사라진다. 태백산에서 갈반지를 찾던 자작률사는 칡넝쿨 위에 10여 마리의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곳이 갈반지라 여긴 자작률사가 화엄경을 독송하자 7일 후 구렁이들이 해탈하여 죽었고, 그 죽은 자리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었다고 한다. 자작률사는 그곳에 성남원을 창건하였는데 그 절이 바로 정암사의 시초다. 대송정에서 만난 문수보살로부터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해 듣고 그곳에 세워진 만큼 정암사는 문수보살이 그 터를 잡아준 사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암사는 수만호 탑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정멸보궁으로 정멸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대국통이었던 자작률사가 말년에 정암사를 창건한 데에는 남다른 원력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정암사 터는 당시 신라로 봐서는 매우 그 변방 지역입니다. 아주 심심삼골이죠. 여기가 이제 그 고구려하고 군사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사 접경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밀려서 오기는 왔다고 하더라도 자작률사가 대국통을 지닌 그 호국불교의 화신이니까 여기에서도 어떤 그 고구려를 방비하는 그 부처님의 힘으로 고구려를 방비하는 그런 원력이 들어간 이 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작률사가 당에서 받아온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정암사 수만호 탑은 높은 암벽에 지어진 석탑이다. 643년 자작률사가 당에서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자작률사의 신심에 감화되어 7보 중 하나인 만호석을 배에 싣고 울진포를 지나 갈래산의 비장에 두었다가 자작률사가 정암사를 창건할 때 그 돌로 탑을 짓게 했다고 전해진다. 수만호 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6월 보물 제42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되었다. 그 자작률사의 그 일생을 보면 탑 세우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셨어요. 탑 속에다가 이제 그 진신사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탑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 이 전통을 확립한 분이 자작률사이신데, 그런 전통의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정암사 수만호탑입니다.
불교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 탑이 굉장히 그 기도발이 잘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위 기운이 이쪽으로 말하자면 몇십만 볼트가 쭉 들어오는 데에다가 자장률사께서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에 그 사리에서 오는 에너지와 이 터에서 오는 바위에서 오는 에너지가 결합돼 있어서 그게 기도발이나 어떤 영험함으로 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장률사는 정암사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자장률사의 죽음 이야기에도 어김없이 문수보살이 등장한다. 떨어진 방풀을 걸치고 찾아온 늙은 거사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해 만나지 않은 자장률사. 뒤늦게 그 거사가 문수보살임을 깨닫고 거사를 쫓아가지만 끝내 만나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한다. 정암사 정멸보궁 입구 석단에는 선정단이라는 고목이 있는데 자장률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심어 나무가 된 것이라 한다. 자장률사가 입적한 절에서 그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 것은 신라인들의 가슴에 대국통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동양의 오랜 전통이 내성외왕이라고 그럽니다. 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닦고 밖으로는 외왕, 밖으로는 나라를 다스린다인데 자장률사는 그 선덕여왕의 국사로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기반에는 자장의 철저한 개인 수행력이 있다. 그 수행이란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큰 어떤 국가 대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철저한 계율과 백골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 대국통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운 자장률사. 내우외환의 시대, 불교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원한 자장률사의 원력. 그 중심에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호국정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신통으로 중생을 구하고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을 신라로 모셔와 문수신앙의 토대를 만든 자장률사. 1400여 년 전 자장률사의 흔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